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대표 강연 토크쇼 소나기의 이용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100세 시대 행복한 노후 설계의 비법에 대한 얘기를 저희들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힘찬 박수와 함께 출발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은퇴 설계 전문가 강창희 대표께서 노후 설계의 첫 번째 비법으로 평생 현역이 답이다 하는 정의를 내려주셨습니다. 정말 가슴에 그냥 팍팍 와닿았습니다. 네. 뭐가 제일 기억에 남았습니까? 저는 이제 현실적으로 네. 노년에 이제 50만 원 정도를 월 한 달에 벌면 네. 정기예금 2억 원의 그 효과가 있다는 얘기가 정말 예, 예. 머리에 남았고요. 네. 은퇴라는 게 정말 먼 얘기, 남의 얘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네. 근데 정말 제 나이 때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늦은 나이 혹시 아닌가요? 그러면 늦은 나이 혹시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는데. 정종철 씨는 내 노후에 그 가장 위협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뭐 건강? 건강. 맞는 말씀인데요. 내 노후를 휘청거리게 하는 거는 바로 자녀 리스크라고 합니다. 토끼 같은 우리 아이들, 귀여운 우리 아이들, 어떻게 나의 노후를 위협을 하는지. 먼저 강창희 대표님의 강연을 한번 들어본 다음에 이야기를 한번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우리나라의 노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으로 진행돼서 비하고 나머지 이제 결혼 비용이죠. 애들 교육시키는데 많이 썼고 교육비 또 결혼시키는데 또 뭐 학원비 뭐 책값 뭐 그런 거 제일 많이 들어갔죠. 누구한테 내주시는 그게 바로 자녀 리스크입니다. 우리나라 50대, 60대가 42%가 은퇴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생겼어요. 결혼 안 하고 부모한테 얹어 사는 공부 잘하는 애들이 더 걱정이에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녀는 나의 노후인가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니 자녀가 위험하다니 뭐가 위험하단 말이냐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어느 지방도시에 76세, 75세 되신 노부부가 계신데요. 건설업을 하다가 은퇴한 분인데 부동산이 좀 있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월세가 한 달에 600만 원입니다. 지방에서 끝내주지요. 문제는 막내딸인데요. 이 딸이 공부를 어떻게 잘했는지 이인류대학에 수석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이 딸이 대학에 들어가더니 여성운동한다, 몽골도 갔다 오고 30대 초반까지 그러고 다니다가 어느 날 건축학원을 끼우거리더니 내가 이제 본격적으로 건축 공부를 해야 되겠다. 영국 런던에 6년짜리 건축학교로 유학을 갔어요. 근데 수업료가 더럽게 비쌉니다. 또 체재비가 비싸고요. 이 공부 잘하고 귀여운 막내딸을 위해서 이분이 이 건설업을 은퇴하신 분인데 다시 건설업을 해서 돈 좀 벌어주고 끝내자. 이제 어느 건설공사 하나 맡았는데요. 은퇴하고 몇 년 쉬면서 감이 떨어져가지고 입찰을 잘못해서 박살이 나버렸어요. 세 받아먹던 부동산 다 팔아도 못 메꿉니다. 누구한테 낼 수 있는 그게 바로 자녀 리스크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후자금이 뭐 10억 있다 7억 있다고 하지만 아들이 사업하다 실패했다. 신용불량됐다. 안 도와주고 못 베이거든요. 그거 도와주고 쪽방에 살거든요. 그다음에 자녀 교육비, 결혼비용 이거 돼가지고 노후자금 마련을 못하는 겁니다.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자식한테 돈 퍼붓고 있는 나라가 없거든요. 대학 등록금이 비싸다고 그 난리인데 미국 등록금이 훨씬 비싸답니다. 근데 우리나라나 일본의 부모들은 대학 등록금은 부모의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미국의 대부분의 부모들은 대학 등록금 지놈들이 융자 받아서 다니고 취직해서 갚겠지 그런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결혼 비용은 우리나라와 일본이 또 다릅니다. 한 달쯤 전에 제가 아는 일본의 자산운용사의 사장이 서울에 왔습니다. 그 딸이 결혼을 했는데 집을 사게 됐다고 아빠 약간만 도와줄 수 없어요? 그런데요. 그래서 그 사돈을 만나가지고 신사협정했답니다. 얼마씩 도와줄 건가? 우리 돈으로 1,500만 원씩 도와주고 그걸로 끝냈대요. 부자인데. 근데 우리나라는 당연히 손벌레잖아요.
결국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 우리나라 50대, 60대가 648만 가구인데 그중에서요. 이 결혼 비용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미 교육비를 왕창 썼습니다. 조기 퇴직했습니다. 금리는 2%, 100살까지 살아야 돼. 42%가 은퇴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생겼어요. 은퇴 빈곤층이란 뭐냐? 월 생활비 100만 원 미만으로 살아야 되는 부부가 그게 은퇴 빈곤층입니다. 근데 지금처럼 결혼 비용을 계속 써대면요. 17%가 추가가 돼가지고 약 60% 정도가 은퇴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이렇게 교육비를 왕창 써도 우리 부모들은 본전을 뽑았습니다. 왜? 괜찮은 대학에 들어가서 괜찮은 회사 들어가가지고 그럭저럭 육시가이 다니고 그놈이 부모 부양하고 우리 부모들은 본전을 뽑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천하 없이 인류 기업을 들어가도 40대 중반이면 언제 잘릴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험 잘 보는 거 관계없습니다. 씩씩해야 돼요. 2013년 작년에요. 4년대 대학 졸업한 졸업생 수가 29만 5천 명인데 그중에서 월급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취직해가지고 직장 건강보험 가입한 사람이 14만 명밖에 안 돼요. 절반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젊은이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냉혹한 사회입니까?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아들은 공부 잘하니까 걱정 없다고. 죄송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주위에서 보면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 더 걱정해요. 저희 업계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느 기업에 국제 비즈니스를 하는 부서가 하나 생겼습니다. 스카이 대학 나와서 미국 유학해가지고 영어 유창한 애들을 고액 연봉으로 스카우트 왔어요. 한 4년쯤 비즈니스를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부서를 해체시켜버렸어요. 그런데 이때 애들은 마땅히 갈 데도 없습니다. 그리고요. 4년 동안 고액 연봉 받은 게 화가 되는 겁니다. 애들 과외 공부 가사 배우는 걸 선생님 데려다 배우고 또 호텔 헬스 회원권 사고 골프 치고 생활 수준 소비 수준은 높아졌는데 저축이 없어요. 실직했는데 그 사람들이 부모를 속상하게 하는 겁니다. 오직 하면 얼마 전에 이어령 교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는 셀러리맨도 자영업자와 똑같은 마음으로 뛰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정말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래서요. 무슨 재테크가 문제가 아니고 부부가 자녀 교육 문제, 결혼 문제에 대해서 공통된 인식, 소신을 가지고 교육과 결혼 문제를 바꿔야 애도 살고 나도 산다. 제가 존경하는 분이 있는데요. 둘째 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입니다. 아버지 따라서 런던에서 살고 있는 친구인데 얘를 여름 캠프에 초청했대요. 한 달 캠프하고 오려고 그랬더니 영국 교장이 잘 봤는지 전화가 왔더래요. 얘를 1년 동안 교환학생으로 놔둬라. 장학금 줄 테니까. 놓아줬어요. 1년 있다 또 전화가 왔더래요. 얘를 3학년까지 그냥 그대로 놔둬라. 옥스퍼드 대학 거의 틀림없다. 장학금 줄 테니까. 저를 포함해서 우리나라 부모들이 그 말 들으면요. 저를 수백 번 하고 보냈겠죠. 근데 이분은 정중하게 사양을 하고 데려왔다는 거예요. 대단히 감사한데요. 저는 제 아들이 미성년자,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부모 형제와 부딪히면서 살아야 가족 간의 정이 생기고 봉사정신, 희생정신을 배울 수 있습니다. 데려왔어요. 거기 놔뒀으면 옥스퍼드인데 여기 와보니까 시험 잘 보는 기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방대학을 갔대요. 1학년 1학기 때 만주 연변 과학기술대학의 총장이 왔다가 걔를 보더니 너 우리 학교로 전학 올래? 전학 갔어요. 다들 학력을 상승시켜 가는데 얘는 만주로 강등시켜 갔어요. 그래서 중국에 있는 조선족을 사귀었습니다. 러시아에서 유학 온 고려인을 사귀었습니다. 북한 유학생 사귀었습니다. 신장성 위이글족 소수민족 사귀었습니다. 중국어 능통해. 고등학교 때 영어 잘했어. 이 아시아 시대에 걔는 앞으로 무슨 일 할지 모른대요. 그런 사람이 주위에서 늘고 있어요.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 직업관부터 생각해 보셔야 돼요. 경상남도 어느 K고등학교라고 아주 명문인데요. 거기 강당에 가면 직업 선택 10개명이 있어요. 제가 3개만 여기서 따봤습니다. 월급 많은 줄 내가 하지 마라. 내가 남다른 주특기가 있어가지고 적은 금액이라도 오래오래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남들이 몰려가는 데는 절대 가지 마라. 요즘 100대1, 200대1 하는 데는 안 가는 거예요. 거기 가면 딱 좋은 거, 장가 갈 때만 도움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저 보세요. 부모와 마누라와 약혼자가 반대하는 데는 무조건 가라. 거기 가면 틀림없다.
근데 제가 40년 직장 생활해 보니까요, 이 말이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어요? 부모 자식이 소신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요, 우리가 중산층이 되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요. 도대체 중산층이라는 게 뭐냐? 우리나라 대표적인 중산층 기준 두 개만 들겠습니다. 아파트 30평 이상, 자동차 2000cc 이상. 미국의 중산층 기준 한번 보세요. 자신의 주장에 떳떳할 것, 회어 불회를 할 것, 사회적 약자를 도울 것, 부정과 불법에 저항하는 용기가 있을 것, 정기적으로 비평제 하나 정도 받아볼 것. 10억에서만 뭐합니까? 저거 못 두면 중산층이 아닌데.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애들에게 돈 관리를 가르쳤는가, 경제적 자립을 가르쳤는가. 근데 막말로요, 영어 수학은 못해도 밥 먹고 살아요. 근데 돈 관리, 경제적 자립 이거 모르면 평생 고생하거든요. 미국의 고등학교 교과서에는요, 이 돈 관리, 경제적 자립 이 내용이 43페이지나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1페이지, 2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그나마도 선택 안 하면 그것도 안 배웁니다. 학교에서 안 가르치면 부모라도 가르쳐야죠. 그래서 애들도 막 줘먹지 않고 남은 돈으로 자기 노후 대비를 해야 돼요. 선진국이라고 하면 몇 억씩 들고 있는 나라 아닙니다. 저 빨간 글자 보세요.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최저생활비 정도를 이 연금으로 확보하고 있는 나라 7, 80%. 그게 선진국이에요. 우리나라는요, 선생님하고 공무원만 해당하니까 13%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옛날에 노인분들은 뭐 먹고 살았냐? 보세요. 30년 전에는요, 자식이 도와줬잖아요. 72%. 그게 지금 30%로 줄었어요. 앞으로 10년쯤 지나서 이 조사 다시 하면요,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0.7, 일본처럼 1.9, 독일처럼 0.4 이렇게 될 거예요. 1960년대까지만 해도 수명이 짧았기 때문에 노부모 부양 기간이 평균 5년이었거든요. 근데 앞으로 100세 시대에는 20년에서 25년, 이제는 노인이 노인을 부양해야 되는 시대예요. 자식도 노인인데 나를 어떻게 도와줍니까? 그래서 지금 제일 시급한 게 뭐냐? 이 부부가 국민연금부터 가입하셔야 돼요. 가정주부가 30세부터 한 달에 8만 9천 원씩만 국민연금을 이미 가입하면요, 60부터 세상 떠날 때까지 46만 원씩 받습니다. 물가 오르면 늘어나요. 남편 거 갚으면 절대 굶을 염려 없어요. 그 다음에 직장인은 퇴직연금. 그걸로 모자라니까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이라도 개인연금. 이 100세 시대에는 그 셋을 3층연금이라고 그러는데요. 3층연금으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최저생활비 150만 원이든지 200만 원이든지 이걸 받을 권리를 확보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나이 든 분들은 나 이미 퇴직했는데 뒤늦게 어떡하란 말이야. 그러면요, 살고 있는 집, 고향의 땅 과감하게 은행에 맡겨놓고 거기서 살다가 생활비 받아 쓰다가 갈 때 정산하는 거예요. 남으면 상속을 주고 모자라면 땡입니다. 그러면요, 어떤 분은 그러죠. 에이, 그래도 자식한테 집 한 채는 주고 가야지.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100살에 가시면서 자식한테 집 줘봐야 그 자식 70살이거든요. 뭐 하겠어요? 신세 안 지는 게 낫습니다. 두 노인네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최저생활비 정도를 3층연금 아니면 주택연금이나 농지연금으로라도 확보하고 있어야 100살에 갈지 110살에 갈지 모르는 장수 리스크에 대비하고 혹시 자식이 잘못되더라도 자녀 리스크에 대비하는 거다. 이 자녀 리스크는 3층연금으로 대응한다. 이게 오늘 제 강의의 결론입니다. 감사합니다. 한 400만 원 정도가 정종철 이 집 언제 나오냐. 집도 팔아서 보내주고 이렇게 뒷바라지 헌신적으로 했는데 안 사주고 못 빼기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너무 몰아치는 것 같습니다. 네. 가슴이 갑갑하네요. 네, 잘 들었습니다. 정서상 말이죠. 자식들한테는 빚을 내서라도 가르치겠다는 마음들이 부모 마음이라는 게 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종철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이가 이제 셋이잖아요. 굉장히 생각이 복잡해졌어요. 얘기를 네. 듣다 보니까. 네. 우리 아들, 딸들이 정말 부족함 없이 사는 것 같아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뭐 사줘, 뭐 사줘가 이게 너무 이렇게 쉽게 애들한테 나오고, 아빠 돈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거 있잖아, 카드. 그 카드로 긁으면 다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요즘에 1인당 그 결혼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이제 도시 지방 다른데요. 저희 연구소에서 재작년에 조사해 보니까 아들이 8,300만 원이더라고요. 8,300이 들어요. 일인, 예. 아들이 예, 평균적으로. 아들이. 예, 그러니까 네. 장가 가면 오지도 않은 자식이 막 돈을 많이 들어요. 아들만 둘이 있으면 참 보통 문제가 아닌데. 딸이 3,500만 원. 아이고, 야, 이거 큰일 났네. 저도 뭐, 지금 큰 아이가 이제 27살 됐으니까 아들인데, 그러니까 지금부터 은근히 사실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어느 선부까지 이제 이렇게 도움을 좀 줘야 될 것이냐. 근데 이제 머릿속에 계획하신 거 있으세요? 저는 이제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주입을 시켰어요. 심심하면 툭툭 던집니다. 대답이 자동적으로 나오게. 공부는 하고 싶을 때까지. 공부는 하고 싶을 때까지. 용돈은 고등학교 졸업하면 없다. 그리고 아빠 엄마한테 물려받을 유산은 없다. 이걸 얘기하면 자동적으로 대답 나오게 했어요. 공부하는 것만 지원해 주시고. 네네, 공부하는 것만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근데 그렇게 지금으로 봐서 그렇게 아주 많이 공부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게. 그렇대요. 우리나라 부모님들만 그렇게 자녀에 대한 학구열이 높은 게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예요. 근데 다만 문제는 그 나라 사람들은 그것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부유층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부유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계층에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네, 그래요. 뭐 결혼 비용이라든가 사업 비용이라든가 또 교육 또 지원하고 뭐 이러다가 보니까 뭐 강연 내은 대로 이제 그 상속 빈곤층 이제 되잖아요. 네. 그러다 소송까지 엮인 그 사례가 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지난 6월에 이런 기사가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이제 장남이 미국에서 옷 장사를 하는데 네. 어머니가 이제 한국에서 골방에서 모자도 만들어서 보내고 돈이 모자라니까 이제 남편이 물려준 집도 팔아서 보내주고 이렇게 뒷바라지를 헌신적으로 했는데 네. 어머니가 이제 그러시다 뇌출혈로 쓰러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병원비도 나오고 뭐 수술비도 나오고 이랬겠죠. 그래서 아들한테 날 좀 도와달라 그랬더니 아들이 모른 척 한 거죠. 결국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아까 그 어머니는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판결이 어떻게 됐냐면 다행히도 이제 법원에서 어머니에게 과거 부양료로 3천만 원을 지급하고 그리고 장래 부양료로 매달 200만 원씩을 지급해라 이런 판결이 다행히 내려졌습니다. 그러니까 2002년도에 보면은 그 상속 빈곤층 부모가 자녀를 상대로 하는 소송이 한 68건 정도였었는데요. 지난해 보면은 250건, 그러니까 10년 사이에 3배 정도 는 거죠. 그런데요, 그도 어머님들이 이렇게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게 그 상속 빈곤층의 평균 연령이 몇 살인지 아십니까? 77.1세. 그리고 한 달 생활비가 34만 원 정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자식들이 도와주지 않았을 때 이렇게 헌신적으로 했을 때는 당연히 그러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 네. 그 경제 칼럼니스트 조혜경 씨께 좀 여쭤볼게요. 어쨌든 그 우리가 말이죠. 아이 교육에 돈을 너무 많이 쓰고 있는 거는 틀림이 없지요. 예, 전체적으로 볼 맞습니다. 때. 네. 산업연구원에서 1990년부터 2013년까지 소득과 교육비 지출이 어떻게 변화를 했는가를 한번 살펴보았어요. 그랬더니 그 23년이란 기간 동안 소득은 4.5배가 증가했지만 교육비는 5.9배가 증가했다. 뭐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 중에서 40대의 지출 부담이 가장 크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통계치보다 더 많은 비용을 우리가 지불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통계치는 그 학령기의 자녀만 있는 가구만 추출해서 낸 자료가 아니라 전가구를 대상으로 평균을 낸 자료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것을 비교해갖고 본다라면 사실은 5.9배가 증가한 게 아니라 거의 10배 정도 증가한 게 아니냐. 사실은 100만 원에 육박하는 돈들을 지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 어머니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우선 뭐 학원비 같은 것이 없으면 마이너스 통장에서 돈을 뺏쓴답니다. 그러다 부채가 늘어나면 그것을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그 돈으로 사교육비를 충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돈 못 갚으면 어떡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러면은 뭐 집을 좀 줄여서 다른 지역으로 가면 되지 않겠느냐. 이 정도면 대국민 캠페인을 벌여야 되겠는데요. 사교육비 절감을 위하는 거. 실제로 저도 아기가 셋인데 네. 보통 부모님들은 맞벌이를 하시잖아요. 근데 일반 유치원은 또 6시까지 케어를 안 해주는 거죠. 부모님들은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기가 끝나면 바로 픽업해서 다른 학원에 보내고 하다 보니까 가격이 한 아이당 100한 뭐 2, 30만 원씩. 그러니까 세 자녀를 둔다 그러면 한 400만 원 정도가 그 고정 지출로 나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지금 대학 진학률이 80% 제일 높거든요. 2등이 일본 60%. 부모가 돈을 대주니까 그런데요. 그 지 돈으로 가게 하면 보나마나 취직 안 될 걸 뭐로 가냐 이거죠. 차라리 그걸로 장사라든지 그러지. 그러니까 이게 한번 기본 생각해 봐야 돼요. 학문을 한 사람이 대학원을 가는 거지. 이게 취직 안 되면 다 대학원 가고. 그러면 이게 도피거든요. 그런 돈까지 대주시면 안 돼요. 저한테 그러지 마세요. 이게 지금 부모들이 그 노후 준비를 위해서 아이들의 경제관념을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우리 친절한 정아 씨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네. 아이들의 제대로 된 경제교육을 위해서 이 조혜경 칼럼니스트와 함께 준비를 해봤는데요. 어머님들이 귀를 쫑긋 세워도 좋을 정보 같습니다. 자녀 경제교육 4계명. 만 6세 이하의 경제관념도 없을 것 같은데 이제 경제교육 방법이 있다는 거죠? 뜯어볼까요? 짠. 내 건 내 거, 내 건 내 거. 보통 6세 이하에서는 도덕성이 발달을 한다고 해요. 친구의 것을 함부로 뺏지 마라. 친구의 것을 가지고 싶거든 허락을 받고서 사용을 하고 돌려줘라. 사실 그것이 경제교육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뭐 할아버지나 이런 친지분들이 오셨을 때 귀여우니까 엄마한테 과자 사달라 그래 하면서 돈을 이제 좀 주세요. 그럼 그 아이들이 돈을 받아서 자동으로 딱 엄마한테 이렇게 줍니다. 근데 그거는 아동 경제 교육에 있어서 정말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 일단 아이에게 준 것은 아이 것입니다. 그것을 엄마가 가져서는 안 됩니다. 흔히 세뱃돈 받으면은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세뱃돈 받으면 엄마한테 다 자진 엄마한테 상납하고 줬어요. 그랬었는데. 그게 나도- 잘못된 그 교육이네요. 근데 이걸 엄마가 가지고 가면 아이가 자랐을 때 엄마도 내 거를 가져갔는데 나도 엄마 거를 가져가도 돼. 이런 식으로 해갖고 경제교육이 잘 진행이 안 됩니다. 네. 초등학교 1, 2학년 저학년 한번 볼까요? 자, 혼자 시장에 보내라. 이거 무슨 의미입니까? 이 아이에게 어떤 선택권을 주는 것입니다. 용돈을 조금 주고요. 예. 그 용돈 한에서 자기 마음대로 고르도록 하는 경험을 해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뭐 아이가 지우개가 필요해서 지우개 하나를 사더라도 작은 것을 사느냐, 뭐 캐릭터가 있는 걸 사느냐, 분홍색을 사느냐, 하늘색을 사느냐, 그 옆에 또 뭔가 다른 장난감이 있어요. 요것도 살까 말까 망설이는데 자기가 가진 돈으로는 그걸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경험을 주셔야 돼요.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아이가 선택과 한계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정철 씨 잘 들으세요. 시우가 지금 여기 해당되고 있죠. 제 아들한테도 제가 저기 그 용돈을 좀 줬어요. 그래서 문방구에 가서 내일 그 알림장에 써놓은 거 삼각자하고 뭐 이런 거 네가 한번 사와라. 그랬더니 말도 안 되는 로봇을 사왔어요. 이거 뭐냐? 로봇을 왜 사왔느냐? 그랬더니 이걸 펴서 삼각자를 대신하면 된다. 그런 식으로 해갖고 그런 식으로 말도 안 되게 얘기를 하거든요. 제 아들은 말이죠. 가다가 뭐 문방구 같은데 이제 로봇가 탁 서 있지 않습니까? 이러고 보고 있어요. 로봇. 가만히 보고 있어. 그럼 내가 밟혀 그게. 근데 한마디래. 참 강하게 생겼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안 사주고 못 먹이고 아빠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게 마음이 아프더라도 네. 절대 사주지 마셔야 합니다. 그 사주실 때는 뭔가 이유를 달아야 돼요. 뭐 네가 돈을 얼만큼 모으면 내가 이거 못해서 사주겠다라던가 너가 이런 착한 일을 하면은 내가 그 대가로 해서 너한테 선물을 줄 수도 있다. 이렇게 한잔하게 여운을 남기시면서 아이하고 협상을 해나가셔야지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세요. 정종철 씨가 그렇게 죽을지를 진 건 아닙니다. 너무 몰아치시는 것 같습니다. 가슴이 갑갑하네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가면 뭐 들어눕고 부르잖아요. 그럼 저도 마음이 아파요. 그거 사주고 싶어요. 근데 그거를 무시하고 돌아섰습니다. 근데 아이가 그거를 빠르게 받아들여요. 우리 엄마한테는 이런 게 안 통하는구나. 한두 번 해보다 그 다음서부터 하지 않습니다. 그 집 아이는 부릅니까? 네, 막 누워서 대굴대굴 그렇지는 불렀어요. 않습니다. 그죠? 다 얌전합니다. 말귀를 알아듣습니다. 잊지 마고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학년이 가면 어떤 게 필요할까요? 가계부를 맡겨라. 아줌마 계산 빨리요. 바꿔주세요. 합리적 판단이 가능한 초등학교 고학년에겐 용돈기 입장은 필수.
예산과 결산을 맞춰보면서 아이들은 무절제한 소비를 줄이게 됩니다. 고가의 물건을 사달라고 조르는 아이. 엄마 아빠가 번 돈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아이는 가족의 일원이라는 책임감을 키워나갑니다. 돈에 대한 관심이 구체화되는 이 시기에 건전한 투자 경험도 중요합니다. 어려운 경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경제적 성인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질풍노도의 시기, 사춘기 자녀들 경제교육 비법은 없을까요? 이제 중학생이 되면은 뭐 판단력도 많아지고요. 이제 중학생 이상이면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용돈만 주고 땡. 그 사춘기에 있는 자녀 키워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도무지 말이 안 통하는 대상입니다. 이 이전까지 용돈 교육을 충분히 시키신 분이라면 이 이후에는 아이에게 그냥 자유를 주시는 겁니다. 정해진 비용 내에서 쓰고 더 이상 달라고 하지 말아라. 책임을 지게 하는. 네. 다만 이제 이때 놓치지 마셔야 할 것은 네. 부모님이 살짝 그 저축이나 투자를 할 수 있는 돈을 살짝 용돈에 얹어서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길게 교육하셔가지고요. 네. 지금 고등학생 아들이 네. 대학교 등록금 혼자 스스로 마련을 했답니다. 어떻게 마련했대요?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 갑자기 6만 원을 딱 들고 오더니 자기 주식 투자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아하. 그 신문에 보면 시세표가 있잖아요. 그걸 보고 정말 형광펜을 쳐가지고 그 흐름을 알아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주식 투자한 것이 다행히 성공을 해가지고요. 지금 6만 원이 등록금이 됐군요. 6만 원 이외에 할아버지가 이렇게 주신 용돈 돈이라던가 주시는 이런 거. 것들 네. 모아놨던 것 있잖아요. 더 투자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그것이 불어났습니다. 뺏지만 않으면 되겠네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도 용돈이란 거 없이 살았거든요. 어머니 아버지가 용돈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뭐든 돈을 벌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카세트 테이프에다가 이제 최신 가요 같은 거 녹음해갖고 애들한테 팔았어요. 그거 중간중간마다 제가 디제잉을 했어요. 그래서 자, 오늘 들으실 노래는 겨울 이야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녹음해가지고 20곡, 18곡 이렇게 해가지고 카세트 테이프에 녹음해가지고 60분짜리를 60분짜리를 그럼 애들이 이제 야, 정종철 2집 언제 나오냐?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있었구나. 다음 주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거 팔고 막 그랬었죠. 자식에게 주식 교육을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시켜라 하는 말씀을 이제 하셨잖아요. 그 또 일부 또 부모님은 또 혹시 투기를 잘못 가르치는 거 아닌 건가? 그거는 지금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인데요. 그렇죠, 예. 애들에게 기업이라는 게 뭐고, 그다음에 경제 흐름이 뭐고 이런 거를 가르칠 수 있는 기회는 됩니다. 네네. 그런데 잘못 들으면 또 투기를 조장하는 것 같은 게 조심해야 되는 면이 이거 있죠. 먹을 떠나서. 아이하고 저 방송 활동을 같이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붕어빵. 이제 돈이 이제 출연료 받을 거 아니에요. 아이 돈. 네네네네. 그런 건 어떻게 구분 어떻게 합니까? 그냥 제 통장에 입금을. 이거 안 된다 그랬는데. 네네. 네. 그런 얘기는 절대 하지 않아요. 왜냐면 몰라요? 제가 불리한 시우가? 얘기이기 때문이죠. 시우가 몰라요? 출연료를 본인이 받는 그건 제가 불리한 얘기이기 때문에 안 해요? 시우한테는 절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 그냥 뭐 오락 게임 5판 더 시켜줄게 뭐 이러면 좋아할 나이니까요. 예. 지금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지금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요즘에 애써 가르치고 결혼시키고 그래서 성인이 되어도 그 다 큰 성인 자녀들 때문에 노후가 흔들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네. 글쎄요. 저희가 네, 사실 정아 여기 씨가. 오늘 특별 게스트를 모셨는데요.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캥거루도 있고요. 네. 저희가 연어를 준비하고 싶었는데 없어서 저 송어입니다. 그리고 지금 둥지 준비를 했는데요. 이렇게 다 큰 성인이 돼서도 사실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하고 이런 분들을 빗대어서 하는 그런 어떤 신조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외국에서도요. 그 패러사이트 싱글, 기생충적 독신, 키퍼스 영국 말인데 그 부모의 노후 자금을 갉아먹는 자녀들. 근데 지난해 그 대학을 졸업하고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인구가 3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부모님들이 이게 자녀 때문에 정말 은퇴 빈곤층이 되는 부분을 정말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어느 모임에 가니까 서울에 유명한 대학 교수 한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이 돈도 많은 분인데 외동딸인데요. 금년봄에 대학을 졸업했는데 아직 취업을 못했답니다. 딸이 용돈이 궁한 것 같은데 자기 호주머니 돈이 있으니까 주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은데 참는데요. 이 결핍에 적응하는 방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결핍. 그러니까 사실은 좀
그런 노력을 좀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세대들이 아주 어렵게 컸기 때문에 그 애들한테는 좀 잘해주자. 그것이 걔네들한테는 참 그게 좀 뭐랄까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진국에도 보면은 이 부를 이룬 초기에는 우리와 똑같은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시기가 지금 온 것 같습니다. 네네. 아까 그 연금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국민연금, 네, 국민연금하고 퇴직연금하고 개인연금. 개인연금. 근데 저희 같은 그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거가 네. 없거든요, 사실. 퇴직연금이요. 이 개인도 그냥 들 수 있는 IRP라고 그래서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가 생겼어요. 네. 그러니까 한번 금융회사에 가셔서 상의하시면요. 네. 그 두 분이 들 수 있는 그 퇴직연금이 있습니다. 예. 그걸 꼭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몇 년 보여야 됩니까? 몇 년 보여야 됩니까? 그거는 뭐 몇 년 붙는 건 없고요. 예. 연금으로 들어가면은 아니, 늦은 것 같아가지고. 안 늦었습니다. 자기가 낸 만큼 불려서 받는 거기 때문에 전혀 늦은 게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두 분 또 전문가가 또 이렇게 자리하고 계시니까 우리 방송국 여러분들 가운데서 혹시 여기에 꼭 이런 건 좀 한번 여쭤보고 싶다 하신 분 혹시 계시는지 질문하실 그 기회를 잠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한번 이렇게 조용히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혹시 질문하실 손 분? 먼저 드세요. 손. 네. 몇 년 전에 시작한 모기지론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모기지론에 대해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강 소장님한테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역모기지론이라고 그러는데 역모기지론.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주택연금입니다. 살고 있는 집을 9억 원 미만의 집이면 갖다 맡겨놓고 생활비를 받아 쓰시다가 세상 떠날 때 그동안 받은 거와 집 그 판 가격이 남으면은 자녀분들에게 상속이 되고 모자라면 그건 그냥 그만입니다. 그래도 집은 자식한테 한 채 줘야 되지 않냐 그러는데 주어서 상속세 내게 하느니 오히려 지금 자녀한테 용돈 받지 않고 내가 그 주택연금으로 생활하는 게 훨씬 자녀한테도 유리하고요. 지금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이 전체 100% 넘었기 때문에 집에 대해서 너무 미련을 가질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여러분 입장할 때 사전 질문을 이렇게 몇 개 받았거든요.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대 신혼부부입니다. 내 수입에서 몇 %를 노후를 위해 준비하고 몇 %를 자식을 위해 투자해야 좋을까요? 그 비중을 좀 알려주세요. 이제 아이가 어릴 때는 그 아이의 교육비보다 당연히 노후에 그 대한 적립비용을 높게 잡는 거예요. 1대9. 좀 아이가 자라서 비용이 더 들게 되면 2대8 이런 식으로 가는데 다만 5대5 이상은 넘기지 마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 노후 적립하는 부분을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끌어가시는 재무 설계를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들이 좀 이제 냉정해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 네네. 예. 가끔 퇴직금을 중간 정산 받는데 그 중간 정산 받은 것을 그 생활자금, 소비자금화 해가지고 노후자금이 없는 경우가 지금 많거든요. 네, 그거를 네. 좀 조심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김정아 PD는 그 자녀분들이 몇 학년이에요? 저는 중학교 1학년 하고요. 네. 초등학교 2학년. 네. 오늘- 딸만 둘입니다. 네. 오늘 뭐 이렇게 네. 들으시면서 전체적으로 들으면서 느끼는 게 좀 많이 있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제가 네. 직장 생활을 하느라고 아이들에게 조금 정서적으로 부족하게 해준 면이 있어서 퇴직 이후에는 아이들을 내가 사랑으로 돌봐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오늘 거기다 플러스 알파를 하나 했습니다. 네네. 유료로 돌봐줘야 되겠다. 정종철 씨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간 다 이렇게 함께하면서. 네네. 일단은 노후에 대한 생각을 사실은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랬는데 요번에 생각하게 됐어요. 내가 나중에 나이가 들면 제발 내 아들이 사고를 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들. 네네. 이번 시간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하게 되네요. 예. 네네네. 열심히 살아야 되죠. 네네. 네. 저도 오늘 이 시간 함께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 많이 들었습니다. 노후 대책은 언제 해도 늦은 게 아니다 하는 생각도 들어보고요. 또 한 가지는 집사람이 알아서 이제 연금 같은 게 조금 더 들긴 했거든요. 도대체 뭘 들었는지 이건 알아내야 되겠다. 그리고 혹시 따로 이렇게 챙겨놓은 돈은 없는지 이걸 또 파악을 제대로 해놔야 되겠다. 오늘은 주제가 이래서 너무 돈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네. 그래서 평소에 좀 취미도 만들어 두시고요. 또 주변에 좋은 친구분들도 많이 만드셔서 좀 풍성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얘기를 나누면서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의 한 줄, 자녀는 한 가족 두 지붕이다. 네. 미성년일 땐 부모가 따뜻한 둥지가 돼서 보다듬어주고 그래야 되겠지만 내 아이가 성인이 됐을 때 독립적인 사회인이 되도록
가르치는 것이 내 노후는 물론이고 아이의 건강한 삶을 위한 최고의 유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소나기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유익한 정보로 다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불이 불고 있잖아요. 누가 옆에서 한 입만 달라 그럴까봐 겁나요? 파하고 또 고추하고 나 음식의 겸은 이 시간 모자라요. 그만 시키세요. 한식의 문제점을 너무 적나라하게 뭘 먹으라는 거야 도대체.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만들어서 밥상을 차릴 수 있는지. 그 소나기라는 프로그램이 이렇게 저 무거운 프로그램은 아니에요.